다리가 십자인대 파열해서 지금 통기붓을 하고 있어서 못 오고. 아직까지. 그리고 저기 알거래. 랄라에서는 지금 얘기가 전달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윤태호 아니 위원장님. 나는 이제 이게 임동식 선배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 대 놓고는 얘기가 이제 안 되는. 임동식 선배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봐야 되는. 오늘 이제 두 번째 파트죠. 강의로 따지면 네 번째 강의고, 중부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당원들한테 이 중부에서 이렇게 당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각자 당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받은 내용이에요. 기존에 앞에 은퇴 준비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자녀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인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이해를 좀 바탕으로 자녀 세대를 이해해서 이 내용을 잡았고요. 오늘 강의는 동부의 사무국장님이신 박윤경 동지회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박윤경입니다. 네. 오늘 자녀 세대를 이해하고 싶으신지는 제가 잘 몰랐고요. 워낙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청와대 직원들한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다 돌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뜨고, 그 당시에 이제 화두였던 게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였고,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자, 이런 게 그 사회를 좀 한번 그 당시에 들었다 놨다 한 어떤 이슈였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세대이기는 하지만, 저도 밀레니얼 세대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이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않으면 진보당이 이제 청년들을 조직할 수 있을까? 선배들은 자꾸 이제 나이가 먹어가시고 이제 은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36인데 제 밑으로 청년 당원들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막내 같은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당의 미래를 보더라도 청년 세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2년 전에 저도 밀레니얼 세대 연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책도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제 진보당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깊이 있게 해나가자, 2030을 잡지 못하면 우리 당도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우리 당이 어떻게 고민을 해나가야 하나라는 것까지 좀 확대가 되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부족하나마 울산에 있는 청년 당원들이 모여서 일부 이제 활동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청년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잖아요. 지금 청년. 네, 이렇게 예전에 내가 배웠던 청년은 뭐 진취적이고 새롭고 뭐 정의감에 불타며 이런 머릿속에 이런 청년이 있을 건데,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진짜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거나 진짜 우리 동네 청년, 내 주변에 있는 청년, 이런 걸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거세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쳐가는 것 같아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이 없고, 네. 또 언니는 좀 찌들림 이런 게 갑자기 좀 느껴요. 찌들려 있는 것 같다. 너무 어리게 느끼지. 너무 어리게 느껴진다. 예. 개인주의. 네, 개인주의. 네, 오늘 제가 할 얘기에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것들이라고 하면 옛날 고대 벽화에도 요즘 것들이라고 이제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대로서의 청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공통의 청년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 청년들한테 좀 없는 것 같다
라고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연구했지만 세대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세대론이라는 게, 자, 이 세대는 이래, 저 세대는 저래, 이렇게 이제 구분 짓고 틀에 갖춰 넣는 건데, 사실은 그 틀에 꼭 갇히자기보다는 이분법적으로 세대를 나누자 이런 것보다는 이 세대가 왜 이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오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뭔지 지금은 MZ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알파 세대까지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세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 일단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했을 때는 그 2000년 그 밀레니얼 세대를 맞이하고 그때를 이제 향유하는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MZ 세대라고 하는 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에 Z 세대까지 해서 MZ 세대라고 하는데 알파벳이 A, B, C, D, E, F, G 이렇게 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에 제일 끝자락에 태어난 아이들을 Z 세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세대가 그러니까 Z 세대가 이제 이 끝자락에 태어나서 2000년대를 살아간 세대고 이제 그 이후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 뭔가 용어적으로는 그렇고 사실은 나라마다 그다음에 학자마다 사회적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제 어디까지를 밀레니얼 세대로 볼 거냐, 어디까지를 뭐 Z 세대로 볼 거냐 다 달라요. 그래서 꼭 그런 거에 이제 갇히지 말고 이 세대가 세대론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이 세대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거대한 사건을 향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세대로 구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세대를 생각해 보면 6.25 세대라고 하잖아요. 6.25를 겪은 어르신들. 우리 이제 광화문에 집회 가면 그 앞에 쫙 앉으셔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니들이 6.25를 아냐면서 이러는 할아버지들. 네, 그분들이 향유한 세대는 그 공동의 거대 사건은 그 6.25라는 사건이었고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자기를 어떤 세대라고 규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베이비붐 세대를 지금 아버지 세대라고 이야기하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와 급격한 산업화를 함께 겪었던 세대.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의 아이콘들이 많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장남이 공고 나오고 막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돈 벌어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막 이런 세대 있잖아요. 그런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이고 X 세대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서태지예요. 서태지. 그 X 세대 아마 신삼열 선배님 세대가 X 세대인데 X세대입니다. 네, 선배님 저 X 세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이제 특징 짓는 한 가지는 이게 문화개방 1세대예요. 문화개방 1세대. 그래서 이 X 세대들이 그 서태지와 함께 등장하면서 얘들이 배꼽 티를 입고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바지를 입고 다니고 그래서 어른들이 세상 말세라고 이렇게 하던 문화개방 1세대가 이제 이 X세대이고요. 뭐 누군가는 끼인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고 밀레니얼 세대는 그러니까 제가 198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84년에서 96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를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태어났는데 민주화가 돼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제가 인식 속에 김대중 대통령이 제 머릿속에 처음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라는 거를 인식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를 내가 인지할 수 있었을 때 첫 번째 대통령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선배님은 누구였어요? 전두환. 전두환. 또 우리 선배님은? 박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세대의 첫 대통령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화 세대로,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키워드는 IMF예요. 유년기에 IMF를 겪으면서 엄청난 그 사회적 소용돌이 안에 이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뒤에 가서 좀 알아보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제 디지털 1세대라고도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그러니까 386 컴퓨터, 486 컴퓨터를 저는 경험하고 저는 이제 컴퓨터 도스 학원에 다녀봤거든요. 그런 도스 학원 다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도스 학원 다녔고 그다음에 집에서 그 슈퍼마리오 컴퓨터 게임 네. 그다음에 그 뭐죠 무슨 왕자 무슨 게임 뭐 그런 거 이제 하던 이제 세대이고 그러니까 그 컴퓨터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 휴대폰의 발달과 성장과 함께 자란 세대라서 너무 익숙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이전 세대하고 너무나 다른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Z 세대는 이제 그 이후 세대이니까 뭐 세월호 세대라고도 하고 이제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으로 보면 이제 이미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이런 가운데 태어난 세대를 이제 Z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대론을 쭉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청년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C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위기의 세대, 재난을 계속해서 겪어온 세대라고 해서 이제 C 세대라고 하기도 해요. 제가 영어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크라이시스 뭐 이런 거를 위기 재난이라고 하는데 아주 어린 유년 시절에 IMF를 겪었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시기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세계적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삶의 재난이 계속해서 함께하는 세대라고 해서 이제 C 세대라고 이제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 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등장하게 됐을 때 서점에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된 도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 책들을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밀레니얼 세대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50% 이상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됐는데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애들이 이제 포기가 빠르다, 이직을 쉽게 한다, 애들이 뭐 참을성이 없다, 뭐 이런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노동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직원으로 받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을 해서 기업에 맞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해서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될 때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교육 비용이 상당히 드는 거예요. 이게 훈련될 때까지. 이 한 명의 노동력을 데리고 와서 정말 이 노동력을 내가 준 만큼 뽑아 먹으려면 이제 그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조금 애들을 교육시켜 놓으면 자꾸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 노동 현장으로 이렇게 많이 뛰어들고 있고 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이 세대의 선배 세대나 중간 세대 그러니까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가 이들을 같이 품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게 갈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조금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들을 이해하자. 자, 우리 기업 문화를 어떻게 밀레니얼 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문화로 바꿀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사조였고 또 하나는 이 노동 시장에 이만큼 진입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이제 소비 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지갑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90년생이 온다도 그런 맥락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 이런 세대인데 그러면 이런 세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 근데 진짜 이런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간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후배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품고 갈 거냐. 진짜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청년 세대가 왜 이런 세대가 되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푸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밀레니얼 세대 연구를 이제 2020년에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고 뽑아낸 우리가 정리해 본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조금 안 보이시죠?
이제 잘 보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들 대부분이 유리계단에 서 있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유리계단에 서 있는 비정규직 세대다. 그다음에 얘들은 뭐가 다 불편한 애들이에요. 프로 불편나, 뭐 불편 불만이 많고 막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불편너에 프로라는 말까지 붙어서 네, 프로 불편너다. 그리고 너무 요구가 다양해졌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단군 일의 최고의 학력인데 뭔가 기업이나 어떤 소속된 단체에 충성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솔직하고 페미니즘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빼고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욜로족이 많고 SNS에 SNS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 형태가 가치의 소비를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른들은 이제 실용적인 거에 소비를 한다고 치면 이제 얘들은 내 가치를 높이는 거에 소비를 한다든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걱정하는 수요 집회에 참가는 안 하지만 할머니들을 돕는 팔찌는 사야 되고, 그러니까 가치의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게 급성장한 이유도 뭔가 이유가 있는 곳에, 목적이 있는 곳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이전 세대와는 조금 다른 이제 가치에 소비하는 다른 이제 어떤 특성인 거고, 워라밸을 추구하고 또 재미를 추구하고 꼰대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예민함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그 단어가 없는데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복잡한 거 싫어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소통, 완전 무결한 정직. 이게 이제 지금 요구하는 공정과 관련돼 있는 거죠. 인천국제공항에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정규직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보다 노력을 안 한 사람이 비정규직이 그냥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돼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이 되는 거야 라는 그 담론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마치 모든 청년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언론이 이제 몰고 간 그게 이대남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뒤에 가서 얘기해보고, 어쨌든 그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세대에 이제 특징되는 건데,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주 작더라도 확실한 행복을 갖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맛집에 가서 인스타에 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 라고 올려야 기분이 좋은 거고, 오늘 네일 아트를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야,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고 소소한 행복이 지금 당장 나에게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대인 것 같나요?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제 공통의 경험을 했는지를 지금부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공통의 거대한 사건을 같이 경험했을까라고 보면, 그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IMF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IMF가 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하셔서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일을 그만두고 수족관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IMF가 오기 전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중산층의 상징이 어항이었거든요. 수족관. 모든 집에 수족관이 다 있고 모든 학교, 공공기관, 은행에 가면 커다란 어항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주로는 그 어항을 주문 들어오면 설치해주고 그 어항을 주기별로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먹고 사시는 중산층이 잘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IMF가 딱 터지게 됩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도 제가 학교 방과후에서 가야금을 배웠거든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70만 원짜리 가야금을 사주셨어요. 가야금 방과후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지 않은 돈인데 제 방과후 교실에 내는 월
그 비용이 2만 원이었는데 그만큼 비싼 악기를 사주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가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 IMF가 탁 터지게 되면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다 도산했고 빨간 딱지 붙었고 그로 인해서 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되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족관은 필수품이 아니라 이게 기호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완전히 망하게 됐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던 분들이 처음으로 그런 걸 뭐라 하죠? 희망퇴직. 네, 구조조정 정리해고라는 말을 이 IMF가 터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듣고 무슨 은행이 지금 문을 닫는다. 그래서 막 은행에 다 몰려가서 자기 돈 빼고 막 은행 문 닫혀 있고 막 그때 그 상황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IMF가 제가 어린 시절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셨기 때문에 가정 불화를 야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보면 좋은데 1997년이 IMF인가요? 네, 7년 말부터. 네네. 95년에서 2000년대로 보면 이혼율이 2배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IMF를 통해서 굉장히 불안한 시기인 것을 넘어서서 가정이 붕괴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혼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뭐 4커플 중에 1커플이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완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잖아요. 진짜 무슨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이혼하지 않고 그 맞벌이하는 부부들 거의 없었고 엄마는 가정주부고 아빠는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이혼하는 일이 거의 없는 시대였는데 IMF가 터지고 그 가정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가정불화가 심각해졌고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어요. 집에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아빠가 어딘가로 도망간 친구들도 있고 빨간 딱지 붙은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잃은 그 당시 한스 밴드라고 기억나세요? 아빠가 오락실에서 정리해고 당해가지고 막 그런 이제 사회적 노래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한 가정 불화를 겪고 이제 이혼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혼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가 제 유년기에 제 친구들이 대부분 보냈던 유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의 친구들이 굉장히 불안과 우울 지수가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밀레니얼 세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슬펐던 한 지점이 뭐냐면 IMF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IMF로 인해서 가정 불화나 그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왜 친구들이랑 막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막 놀러 가고 이러면 서로 그 불행 배틀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이래가지고 내가 좀 이래 그러면 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이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때는 불행 배틀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정말 시기를 겪어왔던 세대라서 이 세대들이 그만큼 이제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떼고는 말할 수 없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자녀가 떠오르신다고 얘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 우울감이 깊은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몇몇 분들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는 거.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하고 IMF라고 하는 거를 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IMF로 인해서 생긴 그 후과,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그 고용 불안이 시작되는 이 IMF가 낳은 세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 지금 세대를 이제는 이제 IMF 이전에 철밥통, 정규직 이런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IMF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 IMF가 쌓아놓은 그 똥을 그대로 온몸으로 맞으면서 살고 있는 것도 이 세대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뒤에 가서 좀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세대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디지털의 성장과 함께 탄생하고 함께 성장해온 세대이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이 세대가 굉장히 민감해요. 왜 기후변화에 민감하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광고에 그 녹는
녹아내리고 있는 빙하 북극곰. 얼음 위에서 울고 있는 북극곰에 근데 그런 광고가 이제 시작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른들이 그 반공 이데올로기로 표어 쓰고 뭐 이런 걸 하셨다면은 이 세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이제 대두되고 등장할 때거든요.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에어컨 켜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가스가 메탄 가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이렇고 뭐 지금 오존층을 뚫고 이런 거를 저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거나 그 공익 광고나 캠페인으로 만났던 세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에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민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 세대는 지구를 걱정하기 이전에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고 뭐고 이거보다는 그냥 무조건 개발하고 사회 산업화를 굴리고 이런 게 중요했던 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는 어떤 그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풍요 위에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막 지금 막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전 세대보다는 오히려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감수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조금 이제 다른 지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광장에서 한일 월드컵과 이제 세계화된 사회라는 거를 몸소 겪으면서 이제 살아온 세대이고 그 예전 어른들은 여권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저희 세대는 이제 월드컵을 광장에서 함께 보면서 세계화를 느끼면서 We are the world, WTO 이런 게 있는 세대를 살았던 세대라서 굉장히 세계화와 이제 그 여행, 해외 여행, 그다음에 다른 문화와 민족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품도 굉장히 넓어지고 좀 이런 세대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세대가 겪은 이제 거대한 사건 Z세대도 MZ세대가 마찬가지인데 세월호라는 사건을 겪게 돼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됐고 이들에게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한 장면을 심어주게 되는 거대 사건을 겪게 되었고요. 그리고 촛불 집회를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터졌어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미를 외치면서 거리에서 촛불을 켜고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고 이런 세대였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광우병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광우병 사태를 이게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그 광우병 사태를 또 맞으면서 촛불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퇴진 촛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이게 앞뒤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노무현 퇴진 촛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이 시기를 겪으면서 박근혜 퇴진 투쟁을 겪었고 이래서 그 촛불 집회와 함께 자란 세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런 거대한 사건을 겪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 세대하고의 약간 이제 비교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버지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한번 그 비교를 해보면 엄청 극단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제 그 오른쪽에는 저희 아버지를 놓고 왼쪽에는 저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4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뭔지 아는 세대. 네, 그래서 이 세대에게는 내 꿈과 미래를 꿈꿔볼 어떤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고요.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았던 세대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그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영어 교과서 문단을 지금도 외우실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셨는데 농고나 공고나 상고를 가야 했습니다. 취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공고를 가셨고요.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에 들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나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산업화의 역군들이었어요. 이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군대도 안 갔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 역군으로 기여를 하는 해외까지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은 군대도 면제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도 안 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엘리트 그룹은 대학을 갔을 거 아닙니까? 대학에 간 대부분은 짱돌 들지 않은 세대가 없고 체류탄가스 안 맞은 세대가 없고 대학에 간 사람 대부분은
민주화에 모두 기여를 하게 돼요. 이건 대학 간 사람들도 그렇고 산업 현장에 있던 분들도 그 중공업의 87년 그 어떤 그 6월 항쟁 그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만들어 오셨던 민주화에 기여한 세대가 바로 이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민주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다녔든 안 다녔든 좋은 일자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다니면서 민주화 투쟁하느라고 수업도 한번 못 들어가고 학점도 바닥 이어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에서 그 노동력을 이제 유치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을 정도로 옛날에 민주화 투쟁했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도 운동하시는 분들 말고는 그 선배 세대의 친구들은 다 한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집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돈을 모아서 자수성가하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었어요. 내 집 마련이 꿈인 세대. 그래서 희생하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수성가하고 심지어는 민주화 투쟁과 이제 노동 투쟁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정년까지 연장시키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386 세대를 그 경제적으로는 황금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하고 있던 그 시기에 5년 동안 임금이 2배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제 기사를 보니까 이 세대가 열심히 일하던 시기에 임금이 2배로 늘 정도로 경제적 호황기에 자란 그런 이제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의 자녀 세대로 딱 이제 넘어오면요, 이제 그게 저가 되겠죠. IMF 때문에 가정 경제가 몰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수족관이 망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하고 저희가 합가를 이제 해서 이제 살게 됐고 이 세대는 당군 일의 최고의 학력이에요. 제 또래들은 대학에 안 간 애들이 없고 해외 연수 안 간 애들 없고 대학원 안 간 애들 없고 스펙 완전 좋고 대학에 가서도 스펙을 쌓아야 돼서 영어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사트, SSAT 이런 거 쳐야 되고 토익, 토플 다 갖춰야 되고 그래서 대학에 다니면서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대학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완전 고스펙을 쌓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8.9%라고 해서 저희 세대를 표현하는 게 취업 자리가 그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딱 나오면서 이 세대가 대학을 졸업해봐야 비정규직밖에 할 수 없고 이들의 그 한 달 월급이 88만 원, 그 당시에 88만 원 세대다. 이렇게 이제 명명 지어지면서 뭐 일자리가 이러니까 부모로부터 열심히 돈 벌어서 독립할 수 없죠. 그래서 캥거루족이 돼버렸어요. 제 주변에 남자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독립도 못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고 그 저희가 이제 주민대회나 주민요구안 받아보면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청년 일자리 해결해야 된다고 엄청 체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노후 걱정보다 다 큰 자식 걱정이 먼저인 거예요. 아이고 얘들을 어떡하면 얘가 사랑구실을 하겠나 어디 직장이나 제대로 잡고 결혼이나 하겠나 막 이런 걱정 있잖아요. 이런 걱정을 이제 하고 사는데 내 걱정은 이런데 얘들은 맨날 욜로고 워라벨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근데 이 세대로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회사 다녀봐야 2년 뒤에 이 회사에서 잘리는데 계약 연장도 안 해줄 건데 내가 이 회사에 왜 충성해? 또 새로운 다른 자리 알아봐야지. 그리고 그런 충성심이 이 회사에 충성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야근 왜 해야 돼? 칼퇴해야지. 왜 그러니까 이 세대가 도대체 요즘은 왜 저래? 이런 게 희망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내가 정규직이 될 거라는 희망, 열심히 일해도 내가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워라벨이고 뭐 욜로족이 되고 지금 당장 소확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속에서 나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정의할 때 그 진짜 극심한 나르시즘에 쌓여있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거울 보면서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막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충족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 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왜냐면 내 직장이 변변하거나 내가 독립했거나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 이런 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런 걸 돌아볼 틈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집을 사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세대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내가 뭔가 속해서 여기에서 뭔가 잘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에 충성하기보다는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좋은 곳에 일자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그런 내 능력치를 키우기 위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지금 애 키우는 엄마들이 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잖아요. 애 키우는 엄마들이 지금도 공부를 해요. 무슨 자격증을 따고 뭘 따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대의 하나의 문화이고 그래서 이 세대를 대한민국 이제 건국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저를 되게 굉장히 위로하게 되었거든요. 아, 이게 내 탓이 아니구나. 난 실패한 게 아니었어.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런 시대에 이런 아픔을 가진 그냥 하나의 이런 존재들이었구나. 이게 내 탓이 아니구나 하고 서로를 위로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위로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 세대도 오히려 또 이해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희 밀레니얼 세대 연구팀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통적으로는 이 연구 자체가 나에게 위로이고 치료를 받는 것 같았다고. 인경아 괜찮아. 뭐 이런 것 같았다고. 그래서 어서 슬펐어요, 사실은. 네, 이제 슬픈 이제 우리의 단면이고 현실이고 요거를 하나 이제 보여드린 거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제가 05학번이거든요. 05학번에서부터 이렇게가 쭉 다 밀레니얼 세대가 대학 가는 시기잖아요. 그 대학에 안 간 애들이 없어요. 대학에 그 실업계를 나오든 인문계를 나오든 다 대학 가는 세대거든요. 이 세대가. 대학에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대학 갔으니까 대부분 다 대학에 간 거죠. 대학에 안 간 애들이 뭔가 사회의 실패자인 것 같은 이런 세대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등록금이 치솟아서 4천만 원 이상을 들이받고 이렇게 해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 진학률이 떨어져요.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출생률도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고 통폐합되게 되고 뭔가 대학이 뭔가 진리를 뭔가 탐구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직업훈련소로 전락하고 철학과나 이런 것들은 다 통폐합되고 없어지고 돈 되는 학과만 살아남게 되고 대학들이 기업들하고 일목일 체결해가지고 기업에 맞춤형 인재로 키워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변하게 되고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추세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이제는 대학에 가야 되는 게 필수가 아니잖아요. 저 때는 대학 못 가면 진짜 인생 실패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 대학 등록금을 지금 일시불로 줄 테니까 이걸로 사회 경험해라. 이런 부모들이 이제 심심찮게 계시고 대학에 가는 것보다 군대에 가서 뭔가 네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뭐 이런 기회를 주기도 하고 대학에 가지 말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뭐 인생 경험을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화가 된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도 이제 이런 사회적 현상이랑 마찬가지로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일단은 집이 커야 돼요. 집이 크고 이제 큰 자동차 한 대 있고 그런 집들인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어차피 집값이 비싸가지고 사지도 못하지만 그냥 우리 가족 살 수 있으면 되고 집 사는 돈으로 차를 2대 사서 아빠도 차 있고 엄마도 차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큰 차보다는 이제 뭐 좀 경제적인 자동차 2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아예 집을 가지지 않고 좋은 차를 가지는 게 추세가 이제 돼버린 이렇게 돼버렸고 가사는 가정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딱 정해져 있고 엄마들은 대부분 가정주부고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뭐 여자들이 운전만 하고 나와도 어디 속 뜯고 운전이나 하지 밖에 나 운전하려고 막 이런 욕을 듣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목적 위주로 남자 여자가 가정에서도 가사도 분담하고 여자들이 가사를 모두 책임져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거 아니냐. 요즘 아빠들이 굉장히 육아도 가사도 많이 분담하거든요. 그리고 울산은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 경기 지역은 뭐 일당을 드리고 하루 와서 우리 집 청소해 주시는 그런 그 헬퍼들을 어플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런 게 일반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가사 도우미 바우처 같은 게 나올 정도로 그 엄마 아빠 다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가 일반화되는 것처럼 가사 서비스도 가사 도우미 이런 서비스도 이제 일반화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입주 아줌마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한 달에 2번은 진짜 아줌마 불러서 그냥 한번 집 싹 정리하고 뭐 이런 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렇고 자녀는 내가 통솔하고 책임지고 막 이런 관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평등한 관계로 바뀌었고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먹고 살 거 없으면 아빠가 책임진다. 막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딱 대학 갈 때까지만이야. 대학 등록금까지는 내가 해결한다. 결혼 이런 거 네가 알아서 해. 요즘 다 이런 게 일반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고, 절약 소비, 합리적 소비, 어떤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딱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막 이런 게 우리의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면 그게 행복한 삶이고 이런 게 정형화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소비도 소비 문화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복에 따라서 이렇게 돈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다 함께 하는 문화보다는 엄마 따로 시간, 아빠 따로 시간 이런 거 보장해주고 서로 이렇게 좀 약간 문화가 많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달라졌다 이런 거고요. 아까 이제 요즘 청년들 하면 왜 이렇게 어려 보여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김광석이 30쯤에 쓴 노래예요. 30쯤. 가사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을까요? 네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뭘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있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네, 요까지 제가 읽어봤는데 30살이 쓴 노래 같나요? 세상 다 산 사람 같지 않아요? 아직도 청춘인데 뭐 네. 청춘이 간다고. 김광석 씨가 30쯤에 쓴 노래인데 그 당시 30은 이랬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면은 이 당시에 여기 30이거든요. 30. 그 당시에 사회의 평균 연령이 25.9세였어요. 이때 25.9세면 결혼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24세 결혼하셨거든요. 다 결혼했고 이제 집안의 가장이에요. 그 당시에 30살이라고 하면 어른인 거예요. 어른. 이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어른들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6살만 돼도 어른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25살이면 그러니까 30살이면 뭔가 사회적으로 어른으로 인정받는 나이였거든요. 실제로 평균 연령이 25.9세였으니까 굉장히 젊은 사회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평균 연령이 42.4세예요. 평균 연령 42.4세인데 30살 어떻게 보이세요? 완전 애기잖아요. 요즘 30에 결혼한다면 야 사고 쳤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30에 결혼하냐고. 여자든 남자든. 네,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어도 안 하고 계신 분들. 저는 못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요즘 대부분이 네 결혼 정년기가 달라졌어요. 사회의 평균 연령 자체가 높아졌고 요즘 30 같으면 아직도 걱정거리예요. 아이고 자 언제 저 취직해가 결혼해가 자 어쩌겠노 이런 게 30살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이 연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 기대치, 사회적으로 이런 요구 자체도 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30살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돼버렸다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위치를 바꿔버렸네요. 이 세대가 이제 그
교수님 위선이 사건을 겪고, 그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광우병 반대 집회가 있었고, 이제 세월호와 박근혜 탄핵까지를 쭉 겪으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끼는 세대였어요. 단지 이제 이 세대가 대학을 다니던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시대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할 때인데 이때 이제 막 그 명박산성 쌓고 서울 집회 가면 막 최루액 맞고 그 최루액에 야광 물질 넣어가지고 진짜 잡혀가는 그런 오랜만에 네, 그런 걸 경험하고 그 박근혜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치 혐오가 생기는 시기에 20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은 있지만 희망도 답도 없는 시기를 보내온 세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을 딱 겪으면서 이 세대의 투표율이 폭증해요. 그 18대 대선에,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되던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 선거로 보면은 20대의 투표율이 거의 9% 정도가 올라가요. 엄청난 지수예요. 10% 가까운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정치를 참여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 선배들이 민주화 시기를 경험하면서 온갖 단체들을 직접 건설하셨잖아요. 민주노총도 만들고 여성회도 만들고 다양한 이제 민주사회 단체들을 건설했던 세대가 아버지 세대라면, 이 세대들은 어느 조직에 소속돼서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어서 집회에 참여하기보다는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고 국민청원 참여하고 SNS에서 공유하고 퍼나르기 하고 그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고 클라우드 펀딩에 들어가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그런 소비 물품을 구매하고, 이런 형태로 어딘가에 소속돼 있지 않고 느슨한 연대로 함께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로 보면은 20대가 어딨지 이런 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모든 단체들이 다 옛날에 묶어졌던 그 선배들 그대로 이제 되어 있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회원들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성에도 마찬가지고 그 여성회가 그나마 좀 낫죠. 이제 엄마들 사업을 하니까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도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규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이제 젊은 사람들을 받기 어려웠고, 그 제가 그 한국 여성의 전화하고 이렇게 몇 군데 몇 군데 노동당의 그 이양희님하고 저희 진보당에 있는 이제 여성 의원이셨던 분들하고 여성의 전화 의 활동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젊은 회원들이 당원들이 없다. 우리 어떻게 젊은이들을 조직해야 되는 게 우리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들이 뭔가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가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예전의 방식과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소속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SNS를 통해서 느슨한 연대로, 그리고 이제 프로 불편러를 넘어서서 화이트 불편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의로운,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뭔가 바꾸려는 행동, 이런 것들을 SNS로 이제 느슨한 연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 문제가 터졌을 때 보면 어떤 단체에 소속돼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건으로 확 이제 모여가지고 플래시몹을 한다든지 집회에 같이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그냥 흩어지고, 프로젝트 팀으로 만나서 일하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문화에 있는 사람이랑 어떤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미술에 있는 사람은 미술로, 그다음에 자기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음악으로 이렇게 다양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업을 하고 콜라보를 하고 프로젝트 팀으로 묶였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 헤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느슨한 연대로 네트워크로 일하는 게 굉장히 편해진 세대이고 어디 소속하고 싶지는 않아 하고 이런 게 이제 이 세대에 좀 특징되는 그 사회 활동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조직하고 함께하지? 라는 거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자, 집회에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우리 단체 이런 단체니까 가입하세요. 이런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조직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막 민주노총도 막 메타버스에서 청년 노동자 대회 막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 세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들의 노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역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대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는 이제 노동자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전체에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임금만 딱 비교했을 때 50%인 거예요. 50% 수준인 거예요, 임금이. 우리나라 이제 임금 체계가 호봉제, 연호봉제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 세대가 가져가는 똑같은 노동을 같은 사무실 안에서 똑같은 노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정규직이 다르고 비정규직이 다르고 이랬는데 이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도 없고 그냥 아버지 세대가 이 정도 임금 수준이라면 이제 아들 세대는 이런 임금이라는 거예요. 35세 정도 되는 어떤 한 노동자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30만 원으로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당연히 부인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양쪽 집에 돈을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다 벌어도 부모 세대의 월급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금 격차가 이미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초봉 수준이 너무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들한테 내가 어딘가에 고용대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대상들에게 내가 어딘가에 고용돼서 일한 경험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일자리가 정규직인 일자리가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70%가 그렇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일자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말고는 선택지가 없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잖아요. 울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금속에 어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봐도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이 정규직 일자리로 청년들을 고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어요. 다 하청 구조로 다 바뀌었고 이제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보다 그 하청 노동자가 더 이제 넘어섰거든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비정규직밖에 없다는 것이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은 어떤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임금으로 4인 가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활 임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계속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또 옮기고 그래서 탈울산을 하기도 하고 근데 다른 지역에 가도 별 수가 없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고독사한 그 분들의 집을 청소해주는 그 청소부들의 다큐멘터리가 다뤄진 적이 있는데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늘었고 청년 고독사 한 사람의 컴퓨터를 열어봤더니 자소서가 몇백 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회사. 그게 그 이제 PC에 자소서 파일이 가득하고 청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취업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 인크루트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2020년인가 그렇거든요. 그 우울감이나 좌절감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 50%가 취업난을 겪으면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자리가 없고 왜 청년 너희는 노력을 안 해? 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갈 생각을 안 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업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눈물 흘렸던 청년이 있었어요. 완전 그 배신감이 청년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하겠다고 제1호로 내걸었지만 그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거 안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다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1만 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다 어긴 거예요. 청년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는 희망이라도 없었다 치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은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배신감, 배반감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 제가 보내드린 이제 그 얼룩소 거기에 보면 이제 저한테 이 대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완전 무결한 공정을 원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어려운 일자리에 들어갔는데 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냐. 노력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라고 하는 게 이대남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20대 남자 그 페미니즘 극혐하고 그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왜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권리를 다 달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군대에 갔다 왔어. 우리가 청춘을 나라에 바칠 동안 너희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대남 현상이 사실은 착시 효과다. 소수의 상층 그룹에 속하는 남성, 정규직 남성들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목소리가 전체 청년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보내드린 그 글의 골자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 1000명 가까운 청년들에게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개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규직은 시험을 통과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했다.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보다 월급이 더 많은 게 공정하다. 라는 이제 이내담 현상. 이거를 정말 그런가? 청년들이 다 동의하는 건가 물어봤더니 이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눈 기준이나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보시고요. 그래서 상층 남성들은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정규직 시험 통과했으니까 비정규직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게 공정하다는 게 상층이 76%인데 하층은 절반 이상이 아니다고 대답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게 공정하다는 게 상층 남성인데 저희가 이런 결과도 있잖아요. 부모의 부가 자녀 세대에게 세습된다. 교육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그래서 돈 있는 부모들이 애들 사교육하고 과외하고 그 강남에 있는 대치동 학원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서울하는 애들의 그거를 분석을 해봐도 부모 세대가 상층 계층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그런 사회인데 좋은 대학을 나온 게 부모도 능력이지. 너 금수저인데 뭐 어쩌라고. 내가 금수저 태어난 게 내 죄야? 내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해서 이 일자리 얻었는데 그거는 그럼 노력이 없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자기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층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이 대학 입시, 취업 시험 등 시험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노력했으니까. 근데 하층은 아니라고 답변이 나와요. 이게 뭔가 잘리네요. 네. 하층 남성은 그렇지 않다고 나오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은 가정 환경과는 무관하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은 공정하다. 여기에도 이제 상층은 동의한다,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등하지 않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아예 우리한테 출발선조차 있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90년생이 온다에 보면 우리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아니 애초에 그 출발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나 하냐. 기회조차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세대를 좀 이해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뭔가 세대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겪어온 이 청년 세대들이 겪어온 우리 사회의 또 그 사건들 그로 인한 영향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얘기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울산의 청년 정책을 같이 뭐 연구하고 돌아보고 그걸 가지고 청년 실태 조사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올해 하반기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울산의 청년 인구는 이제 한 30만 명. 울산의 25% 정도가 청년 인구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더 많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남구가 그거는 이제 인구도 남구가 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9.4% 높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울산시가 그거 한 건데 울산의 청년 탈울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올 초부터 이제 대두됐는데 청년들이 왜 탈울산 할까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제 사유가 1위가 직업이었어요. 네, 직업. 전출 사유는 직업. 근데 이제 그걸 연령대로 살펴보니까 10대 후반은 교육 때문에 울산을 떠난다고 하는데 이건 대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대 후반에 이런 현상이 이제 1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20대 후반은 직업 때문에 그리고 30대는 이제 가정을 꾸린 분들이 이제 일부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주택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족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내가 이제 나가거나 이런 이유로 30대는 가족과 주택 문제가 이제 1위, 2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울산 청년 예산이 울산시 예산 중에 어느 정도 되냐 보면 울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울산이 되게 많이 청년에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울산이 지금 청년 주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설 비용 때문에 7.5%로 높게 나오는데 청년 주택 건설비를 딱 빼고 나면은 다른 데하고 이제 사업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1.44% 정도로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평균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북, 전남 이런 데가 좀 많이 쓰고 나머지는 다 1%대 정도의 청년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돈이 아니고 청년 정책으로 이제 6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인턴십이나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 있는 울산 청년 예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실제로 울산의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 노동자가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정책은 그러니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이런 예산이 다예요. 청년 정책 참여, 청년 네트워크 지금 이제 송철호 시장이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쓰고 그래서 창업이나 대학생 그리고 청년 주택에 힘을 넣고 있는데 거기에 정작 이제 청년 노동자가 없다. 근데 진보당은 사실은 청년 노동자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는 저희가 울산 청년 실태 조사를 했는데 많은 인원을 한 건 아니고 한 155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 70%가 남성이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울산에 계속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좋은 일자리, 이제 주택 공급, 복지, 그리고 안전 문제가 나와요. 워낙에 이제 안전하지 않다 보니까 일자리가 울산이 위험한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울산이 교통이 버스 말고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자차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오고, 네, 로또 1등도 있고. 네, 현재 울산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가 마련한 집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집 마련을 했냐? 라고 할 때 60%가 대출로 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울산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이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서비스 직종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일자리가 제조업 중심,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자동차, 중공업, 이런 금속 이런 일자리밖에 없다 보니까 일자리 비다양성이 2위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다. 울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당에서는 사실은 그 대학도 하나밖에 없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30만 명이 울산 청년이라고 했을 때 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12,000명이거든요. 그 중에 울산 비율은 또 더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울산에 대학이 없고 청년들이 여기 있다면 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일 텐데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노동조합으로는 대표될 수 있어도 최근에 이제 신규 노조로 금속 노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노동조합들의 대부분이 청년 노동자들이거든요. 이 노동자들의 문제를 진보당이 적극적으로 그 청취하고 그들의 직접 정치를 같이 만들어내고 사실은 이제 정치권의 목소리가 기득권에게 가 있고 그리고 진보 정당들조차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대학 나온 활동가들 위주예요. 지금 울산에 청년 당원이라고 하는 애들이 한 30명 있는데 얘들도 이제 대학 나오고 대학 다니면서 이제 활동하던 학생 운동을 경험한 그러니까 뭐 잘 산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중상층 그룹에 속해 있는 친구들한테 마이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대다수의 열악하고 힘든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번도 이런 정치적 목소리를 내볼 기회조차 없었던 대다수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내가 왜 비정규직밖에 선택할 수 없는지 왜 비정규직 말고는 내 미래를 걸어볼 것도 없고 집 한 채 가질 꿈도 못 꿔보고 뭔가 사회로부터는 노력하지 않고 뭔가 대가만 바라고 흥청망청 지금 인생을 소비하는 것 같은 이런 세대로 낙인 찍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분노를 조직하고 만드는 일을 진보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명 안 되는 당원들이지만 좀 힘을 모아서 저희가 연구도 해보고 목소리도 내고 방향도 잡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진보당이 나아갈 길은 저희가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MZ 세대라고 하는 뭐 어쨌든 용어로 보면 이 2000년 그 세대의 그 시기에 태어나고 그 시기에 문화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함께 해본 시간으로 일단은 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